허성과입니다. 그 비가 이래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기가 쉽지 않는데 참석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학술대회가 그 한국 유라시아 문화학회에서 유라시아 연구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제가 원장을 맡았는데요, 별 책임자가 아닌데도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원장이라고 와서 기조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요청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쪽에 별로 연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만 평소에 유라시아 쪽에 관심은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문외한 입장에서 좀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선 우리가 유라시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 당위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라시아 연구를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준비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런 순서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유라시아 이러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지리적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유라시아 이러면은 우리가 그 주로 관심의 대상은 흔히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 우랄 산맥 이 서쪽, 동쪽이죠. 동쪽에서 만주 이쪽까지가 유라시아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는데, 지금 이것을 그 국가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중앙아시아를 대체로 유라시아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카사스 산맥 북쪽, 남쪽 그쪽도 유라시아에 포함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쪽은 우리하고는 아주 깊게 큰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현재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그 동쪽에서부터 보면은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이렇게 이제 5개 나라가 있을 거고, 그 밖에 북쪽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 영토 내에서 독립공화국으로 존재하는 몇 개 공화국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몽고 자치구를 포함해서 위그르, 신강 위그르 자치구, 그리고 우리 만주 이쪽까지 포함해서 지리적으로 유라시아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스텝 지역, 초원 지역이 있고 사막과 오아시스 지역도 있고, 또 서북쪽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고산 산맥도 존재하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인종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그 투르크 계통과 몽고족 이쪽 인종들이 주된 정도, 언어로 보면은 아마도 알타이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유라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중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라시아는 바로 만리장성 북쪽이다, 이렇게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만리장성을 지금 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가욕관, 옥문관까지 연장을 하면은 소위 만리장성 북쪽이 될 텐데, 이 만리장성 북쪽 지역은 소위 중국 역사에서 이 북방민족이 발행한 지역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흉노족, 그 다음에 선비족, 그 다음에 돌골족, 그 다음에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만주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북방민족들이 발행하고 한 지역인데, 이 북방민족들은 대체로 이 초원에서 힘을 길러갖고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중국 한족들의 나라를 엄청 괴롭히거나
자기들 스스로 중원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진시황 이후 대략 중국 역사를 2300년으로 보면은 방금 예를 든 거명한 이 북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중원을 지배했던 것, 바꿔 말씀드리면은 2300년인데 그 중에서 한족이 온전히 중원을 지배했던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63년입니다. 2300년 중에서 863년 정도만 한족이 중원을 지배했고 나머지 지역은 북방민족들이 중원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장관 역사에서 북방민족을 제외하고는 중국 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략 우리가 유라시아 쪽을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흉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중국의 통일제국 한제국을 속국으로 초기에는 거느렸잖아요. 힘이 빠져서 서천을 해서 가가지고 훈족으로 유럽에 나타난 그런 그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대흥안양 산맥에서 발행을 해서 소위 중국에서 혼란의 시기였던 5호 16국 시대를 마감한 북위를 건설했던 것이고, 지금은 과거에는 중국 역사가들이 이 완전히 선비족이 한족에 동화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그 시기는 오랑캐와 한족이 서로 융합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요즘은 호한 융합 시기였다라고 그 시대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그 시대를 만든 민족이 그거다. 선비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골 제국은 동서 말제에 걸친 대제국을 제1제국, 제2제국 이래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힘 빠져가지고 힘 빠지면 원래 힘이 있을 때는 북방민족은 남쪽으로 내려가죠. 빠지면 서쪽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갖고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셀죽 제국, 나중에 오스만 터키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들입니다.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은 1차 대전 때까지 계속됐던 나라죠. 어마어마한 이런 민족들이었고요. 우리가 최근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는 거란족들, 요 나라를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강감찬 장군한테 깨져가지고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중국 북부를 다녀보면은 요 나라 흔적만큼 많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없어요. 곳곳에 감숙성까지. 내몽고 자치구 웬만한 데 가면은 전부 요 나라 흔적이 있습니다. 만주 북쪽, 중부 이남은 거의 없지만은 흑룡강성 그 위에 북쪽부터 시작하면은 서쪽으로 쫙 전부 요 나라 유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 거란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서천을 내서 카라키타의 서요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서요가 징기스칸 군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소위 유라시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중국을 이야기를 할 때 거란, 키타이, 그래서 중국을 키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나라에서 본따서 진나라고도 이야기해, 차이나라고도 하지만은 그런 그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진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진족은 어떻습니까? 소위 그 정강업변을 일으켜서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내고 동북아에서 송나라, 고려, 그 다음에 거란 이래서 신삼국 시대를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원나라, 몽골족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위 팍스 몽골리카라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세계적인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한 민족이 발행한 곳이 바로 몽골초원이고, 몽골초원은 바로 유라시아의 중심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의 경우가 마지막인데, 청나라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장구한 중국 역사에서 소위 강희제부터 시작해서 근룡제까지 소위 강건성세 120년을 만들어준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시기를 만들어준 사람도 바로 한족이 아니고 만주에서 발행한 만주족, 즉 여진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강대한 영토도 자기들 스스로 한족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청나라, 만주족이 만든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오늘날 중국 영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유라시아 역사에서 이 북방민족들, 즉 유라시아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역사를 논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라시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왜 유라시아 연구를 해야 될 건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유라시아에 속하는 만주는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 무대였던 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북방민족 중에서 아직도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은 저쪽에 가면 터키, 돌고르이죠. 그 다음에 몽골, 그냥 우리밖에 없어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골과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한 나라 더 있죠. 일본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빼고 나면은 두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민족들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거란족의 흔적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특히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시에만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북이 탁발시들이 그 북위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화하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전부 성을 바꿉니다. 탁발시 자체도 어뜨머시 원시로 바꾸거든요. 그 바꾼 성시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흔적은 있지만은 어떤 그 구체적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만주,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비족 흔적을 딱 한 군데서 찾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길림석 북쪽에 가면 백성시라고 있습니다. 백성시 그 안에 서백족 자치현이 있어요. 인구가 2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비족 후손들입니다. 그 흔적을 제외하고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직도 그 국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만주가 우리 역사 무대였으니 유라시아에서 활동했던 민족의 일원이고 그러니까 유라시아 구성원의 일원인 우리가 유라시아 연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왜 유라시아 그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래도 아니 우리도 유라시아 구성원의 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3년쯤 됐나요? 그 헝가리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쿠릴타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쿠릴타이 축제의 내용은 거기서 뭐 기마공술하고 소위 초원에서 기마부수들이 전투하고 하는 것을 재현하는 건데 여러분 쿠릴타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인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회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 플러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5나라 그 플러스 몽고 이래가지고 7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3년 전에 몽고에서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했는데요. 한국에다가 너희도 쿠릴타이 축제 멤버로 가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왔는데 제가 힘이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가입하겠다. 그래서 쿠릴타이 축제를 한국에 한번 유치를 해서 대대적인 축제 행사를 벌여봄직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유라시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유라시아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라시아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에 그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유라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형편이거든요. 앞서가는 형편이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라시아 연구를 하는 것도 그 관련된 국가들로부터 또는 관련된 민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일이지 이것이 무슨 시기 질투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연구의 여건도 괜찮다. 이런 점에서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관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홍규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혈연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하고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1911년에 청나라가 신의 혁명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저명한 민족주의 사학자이자 대종교 2세 교주였던
무언 김교원 선생님께서 신단민상가의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북국과 남국이 동시에 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1911년에 망하고 조선이 1910년에 망한 것, 이것을 우리 역사의 북국과 남국이 동시에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역사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는 북국이고 우리는 남국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금나라는 북국이고 고려는 남국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발해, 즉 진나라는 북국이고 신라는 남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던 형제민족 국가를 북국으로, 우리를 남국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소위 남북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남국이었던 우리가 망해버린 북부의 역사까지도 같이 연구하고 문화도 연구해서 간무리를 하는 것은 이건 역시 당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라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그럼 이 유라시아 연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구석기 문화, 동북아 문화 루트 이래 되면 얼핏 사람들이 보면 맨날 구석기 뭐 이런 거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각 지역에, 지금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은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일단은 역사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 국가의 사람들과 우리 역사에서 여러 나라들과 그 교류사를 좀 직접적으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나라 때 무쇠가 한사군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이 아니죠, 그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 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위만조선을 멸망시켰다고 뭐라고 그래요?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흉노는 우리의 오른팔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몰랐지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선도사서에 여러 가지 흉노와 교류관계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런 그 교류관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교류사 사람들이 그동안 거의 무시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중에 그 남당 박창화 선생이 일본 황실 도서관에서 필사한 고구려 사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방대한 책인데 그 충무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원왕까지인가 안장왕까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 있잖아요. 그 북이 탁발식 북이하고 고구려하고 혼인 기록이 줄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랄만한 기록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광개토왕 다음이 장수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왕 다음이 고구려 문자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왕의 어머니가 북이 탁발규 황제 탁발규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공주를 장수왕이 후궁으로 맞이를 했어요. 후궁으로 맞이를 했는데 그 후궁이 난 딸이 조다태자예요. 그것이 문자명왕의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앞에도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고구려에서 북이의 황녀들을 취해서 결혼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위서를 보면은 그 소위 그 효문제 황후 중에 문소태후가인데 그 고구려 여자입니다. 그 아들이 선무제지요. 이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류 역사를 철저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문헌을 찾고 현상을 찾고
할 수가 있던데, 여러분 그 낙양에 가면 말이죠, 부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옛날 황제 능들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희한한 건 있잖아요. 고구려 여자가 낳은 그 효문제 아들 그 선무제 능만 딱 개방이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능은 딱 개방 안 하고 왜 그 능만 개방을 하는지 여담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고구려에서 아마 왕족이었던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돌궐로 망명을 합니다. 그 돌궐로 망명을 했더니 돌궐 제2국 그 일테리시 칸인데 이 칸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거기서 아들하고 딸이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는데 그 딸은 나중에 토번의 왕비로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당현종 때 이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그 아사나 씨죠. 그 부인 돌궐 공주하고 같이 다시 당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새 군왕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들 행적은 묘연해요. 아들 행적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선지 장군의 전투 때 저쪽 그 아랍계 역사가 기록하는 거 보면은 고선지 북쪽에 있는 대규모 군단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저 군단이 고선지 편을 들면은 우리가 이 달라스 전투에서 진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러면은 그 북쪽에 있던 고선지 동족의 군대가 과연 누구의 군대였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은 세월도 좀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 고문관 아들 흔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의 그 군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결국은 나중에 셀juk 터키를 만들고 오스만 터키를 만들고 하는 오구스 16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교류사들도 좀 더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훨씬 그 공통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구석기 문화인데 작년에 소남산 유적을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대략 홍산문화보다 한 1500년, 1600년 그 전 문화인데 우리 시기로 이야기하면은 배달구 그 이전 시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옥기나 이런 것들이 홍산문화 옥기에 비해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설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전설의 시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류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훨씬 더 이야기할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교류사도 이야기를, 고고학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학 분야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은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021년 11월 달에 네이처지에 그 논문이 하나 실렸잖아요.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그 세계 각국 의학자를 대대적으로 동원을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특히 유라시아 지역에 있는 98개 언어 이것을 6개 언어군으로 나눠갖고 이 언어의 기원이 어디냐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서요화 지역, 서요화 지역은 시라무랭강이잖아요, 그죠? 서요화 지역에 살던 9,000년 전에 살던 수술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그 이론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홍산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의 선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군에 속하는 것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뭐 이런 언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도 대단한 연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한나라 때 나온 책 중에 방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방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한나라 시기에 그 나라에서 사용되던 말들을 22개인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말들을 이제 분류를 해놓은 책인데 그 중에 이 요서, 지금 요서, 요동이죠. 거기 요동 지역에 있던 거를 22번째 언어 구역이라고 그래 놓고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는 거라면은, 선비족 모용씨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는 같은 언어군이다. 이렇게 그 책에 써놨어요. 아마 그 책을 근거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봉박물관을 갔을 때 우연히 그 중국 민족사라고 책을 여사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인데
그걸 사서 봤더니 거기는 또 한 걸음 더 나가 있더라고요. 모용시하고 고구려하고는 말이 통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거는 되지 않았던데. 그 모용시하고 고구려하고 말이 통했으면은 같은 선비족인 탁발시하고도 고구려하고 말이 통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탁발시 왕녀들의 고구려에 시집 와서도 통역 없이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재미나는 거는 북위의 그 역사서인 위서를 보면 있잖아요. 그 한나라 사람들이 북위 조정에 출사를 해서 배설을 하는데 그 한나라 사람하고 북위 황제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통역이 따라 있어요. 통역이. 그런데 고구려 사람하고 북위 황제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소태우 그 오빠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통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쪽으로 많이 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신화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거는 대략 중국 중원의 학자들이 써놓은 신화에 역사에 나와 있는 신화들을 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게세르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쪽 유라시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비, 전설, 신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전승된 서사시 같은 거 이런 거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를 믿는 대월지들이 이동을 해서 결국 인도에 들어가서 쿠시안 왕조를 건설하잖아요.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그러면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불교하고 우리 선도하고 공통점은 뭐냐 이런 연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치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이 유불선을 다 아우른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유불선을 아우르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은 글은 아직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전해오는 종교 사상 이것들이 가장 오래된 우리 선도 사상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 다 같은 홍익인간의 한 갈래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구를 하면은 사상적으로 고대부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우연히 봤지만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동전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당군도 써 있고 곰도 써가지고 있고 우리 신화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이 만든 동전이 아니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만든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을 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찾아서 같은 것은 공유하고 서로 다름은 서로 다시 교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연구원도 만들어지고 또 올 사람들도 모이고 그래서 유라시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연구를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학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서로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 연구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너무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활용을 하면은 연구는 절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1대1로 정착을 하면서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아프리카 사람들 중국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돈 투자해 놓고 못 갖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담보 잡혀놨던 거 지켜 해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손해자는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모델은 대성공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논농사를 보급을 해서 카메룬인가요? 시엘라레온인가 거기에 대대적인 식량 작업을 하게 해줬다든지 옥수수를 거래했었다든지 시감자를 보급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그야말로
한국은 좋은 나라, 착한 나라, 서로 공생하는 나라 이렇게 벌써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미에도 얼마 전에 TV 하나 또 큰 그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건 씨감자 보호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상 씨감자 수입하지 않고 자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량이 자급이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생의 정신, 홍익의 정신 이것을 발휘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연구가 지속되고 굿발이 있고 성과가 나고 서로 수용성이 높아지고 이런다는 것이죠. 절대로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연구, 이런 연구는 성공할 수 없는 연구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연구를 세계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고수는 제야에 있다. 여러분 그렇죠? 고수는 제야에 있다. 또 보니까 어느 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밖으로 이름이 없죠. 내공은 장성하지만은 많은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 연구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해당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는 앞서가는 다른 연구기관들 이래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기자발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